올해 뭐 저 금융 전망이라고 했는데 뭐 해마다 이런 1월 달에 시작을 하면 항상 변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해는 특히 더 좀 변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PT는 아주 그냥 제일 중요한 1, 2, 3, 4의 그 토픽으로 시작을 하고요. 저 빼먹은 변도 있고 좀 세부적인 거는 그냥 Q&A로 넘기는 식으로 해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보다 프레젠테이션은 좀 짧게 하고 Q&A로 좀 해서 좀 질문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이번 인플레이션을 좀 해석을 하자면 좀 백그라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제일 먼저 이렇게 일본을 비교합니다. 왜 제가 이 일본을 하냐면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한 10년 동안 그 일본화, 재패니피케이션 이 배경이 한 10년 동안 깔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디플레이션은 이제 영원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일본의 증시나 환율을 보면 최악이었죠. 이렇게 30년 동안 거의 이렇게 하락하면서 나오는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이제 굉장히 굳혀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베노믹스부터 이렇게 반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2009년에 서프라임 때문에 나왔던 일본 위기와 92년도에서부터 시작됐던 일본의 위기는 굉장히 특성이 좀 다른 면이 일본은 30년 동안 슬로우 데스로 저성장으로 갔었고 미국은 2, 3년 만에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그 차이점인데요. 거기서 이제 한국이 좀 비교 대상이 되는 게 고령화와 여러 저성장 때문에 일본 비교를 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일단 다른 부분은 첫 번째는 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이 버블이 꺼지면서 지금 20년 동안 아베노믹스 갈 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엔화가 거의 2배로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뭐 한국 일단은 그 부동산 붕괴에서 20년 동안 떨어진 가격이 이제 없고 두 번째는 원화가 오히려 약세로 가는 거는 그 항상 말하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실 때마다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은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좀 그 두 나라를 좀 반죽해서 나가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죄송합니다. 한국이 지금 다음 몇 년간에 이제 해야 할 도전은 일본만 비교할 게 아니고 미국과 비교를 해서 이게 한국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 질문은 이제 이 PT 끝 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FOMC는 우리 전 세계가 생각했듯이 디플레이션은 다음 10년, 20년 간다는 그 방심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정 지출이나 금리를 영원히 풀어놔도 인플레이션 안 들어온다는 방심 때문에 지금 영어로 말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behind the curve,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한 1년 동안 방심하다가 지금 급격하게 다시 따라가려고 하는 딱 그 시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이드 에펙트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지정 지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사회복지 지출.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한없이 약해지는 실무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부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도 밑에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이게 그 나라별로 그 부채 구조입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을 보시면 가계 부채가 제일 좀 문제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채가 크죠.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에서는 이제 기업 부채를 그거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지난 한 8년 동안 딜레버리징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제일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게 부동산과 연관된 이제 기업 부채들 때문에. 일본을 보시면 이게 92년도의 일본입니다. 일본도 이제 기업 부채에서 부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지금 비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중국과 일본 부채 비율이 보시면 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비교했냐 하면 지금 현재 일본 부채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혼자 가끔가다 중국이 다음 한 20, 30년 동안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현재 일본의 부채 비율, 절대적인 부채 비율과 비중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도 뭐 코비드 이후로 이렇게 부양하는 거 보면, 정부 부채가 올라가는 거 보면 한국도 좀 이런 추세로 갈 확률이 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비드에 나왔던 부양 정책, 이게 FOMC 자산이고요. 뭐 이거는 좀 잘 아시겠지만 코비드 때문에 나와서 이제 거기서 같이 나가는 그 미국 증시 빨간 선인데 당연히 이제 QT로 가면서 그 자산을 줄이고 하면서 이제 밸런스시트이 떨어지면서 증시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금리를 보시면 이제 뭐 20, 30년 동안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이라는 트렌드에 그 금리는 이제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20년에서 발생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반전이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금리입니다. 한국과 미국. 여기서 이제 질문은 그 뉴노멀이 뭐냐? 과연 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 친 것 같으니 이제 우리도 다시 이제 한 몇 년 전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는 게 이제 불리시한 분들의 의견이고, 또 뭐 다른 반대 허크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지인이 그 마술 갇혀있던 그 램프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뭐 10년 간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다시 글로벌 트렌드다. 딱 그 디베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뉴노멀을 지금 이제 측정해야 되는 게 올해 이제 숙제이고, 거기서 조금 제가 뭐 깨끗한 결론보다 좀 몇 가지 변수를 말씀드리는 게 오늘 좀 제일 좀 유익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없었던 부분은 디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70년대부터 그 자유무역과 그 여러 그 규제
관세들이 다 풀어지면서 자유무역에서 나왔던 그 디플레이션이 지금까지 왔다가 지금 튀고 있는 거고요. 그 미국 ISM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기를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ISM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침체로 리세션으로 들어갈 직전이라는 결론이 대부분 이 차트 때문에 나오고요. 전 세계적인 리세션은 뭐 본드 일드 커브죠. 일드 커브가 이제 플랫된 일드 커브에서는 나오는 이제 글로벌 리세션이 온다. 일리가 있는 논리고, 그리고 또 여러모로 지금 경기 데이터를 보면 올해 2, 4분기 정도쯤에 리세션이 온다는 그 포캐스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거기서 그 이론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바가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서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인플레이션에 발생하는 거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나오고 수요 측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수요 측면에서 나오는 거는 금리와 경제 부양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제 이 빨간 선이 이제 공급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에서 그 제로 코비드 정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서플라이 체인에서 차질이 빚으면서 공급에서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이 공급 측면에서 분석이 포커스가 약하고, 그리고 또 분석하기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인지 몰라서인지 주로 수요 측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수요 측면이라는 게 금리를 올리면 수요 측면에서 나오는 그 인플레이션은 관리가 되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 통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리스크는 결국 그거죠.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일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저 파란 부분에 그 가운데 그 회색은 그냥 이제 데피니션이 안 되는 공급인지 수요 측면인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빨간 부분이 이제 떨어져야지 이게 그 중앙은행의 그 타이트닝 정책이 이제 효과가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좋아지는 거는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공급 측면에서 많이 도와줘서 지금 이 증시도 지금 반등하는데, 그게 공급 측면에서 다시 악화되면 다시 이제 악화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 연준인데, 미국 연준이 방심하다가 갑자기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가는 거. 우리 부사장님 어젯밤에 이렇게 멘트로 fool in the shower syndrome,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반응이 오버해서 당하는 리스크.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방생하듯 뒤따라가려 하는 이런 현상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에너지와 음식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의미 있냐면,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은 근데 이제 뭐 통신비, 부동산, 그리고 아마 대부분 여기서 동의하시는 교육비, 그렇죠? 사교육비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이 미국에 있는 서민들은 거의 상관없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에너지와, 그러니까 가솔린이죠. 가솔린과 음식료인데, 음식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크게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된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스터 파월이 굉장히 어그리시브하게 지금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오버하는 방식으로도 지금 나가는 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좀 마무리를 하면 일단 지금 리스크는 두 가지. 공급 측면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뭐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중국이 다음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 없는 거. 그리고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벌써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IRA 반도체나 이런 중요 기술을 중국에 공급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것들은 오래가는 추세이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측면에서 해결이 아직도 확신이 안 되는. 두 번째는 그 공급 측면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금리를 지금 현재 너무 높이 갈 수 있는 리스크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full in the shower 신드롬인데 다음 6개월 동안에 실무경제 데이터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금리의 반응은 아직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으로 조금 이제 돌아서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스테이지 1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수출 비중입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수출 비중. 솔직히 이거를 좀 더 뒤로 가면 독일이 그 2차 대전 이후 비슷한 추세를 보고 있는데 좀 더 포커스 맞추기 위해서 일본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음이 이제 스테이지 2라고 하면 이제 다음 수출 강국이 누구였냐? 한국이었죠. 솔직히 뭐 규모나 트렌드는 미국, 일본처럼 이렇게 놀랍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이 일본이 수출 비중이 떨어지면서 한국이 수혜를 받았던 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엔화는 미달러 대비 강세로 거의 2배로 올라갔는데 원화는 약한 환율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 수출 기업들이 기본적인 전략이 저가로 치고 들어가서 일본 수출 경쟁자들한테 마켓쉐어를 뺏는 게 아주 기본적인 스타트였고요. 이제 스테이지 3는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중국. 규모도 그렇고 스피드도 그렇고 일본이나 독일이나 한국 대비 굉장히 쇼킹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WTO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이제 저는 이게 피크 쳤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도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아마 놀랍겠죠. 근데 10년, 뭐 5, 6년 전만 해도 미국 투자자들이나 미국 정책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보면 꼭 일본이 한국 수출 프로덕트를 볼 때처럼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 프로덕트들은 저가이고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미국이랑 경쟁자가 안 된다는데 2016년부터 그 중국에서 나왔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그 발표 때부터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게 보였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지 4인데 이게 재밌는 한국 신문을 보면 이제 다음 수출 강국은 인도이다, 뭐 인도네시아 아니면 뭐 베트남.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오렌지 선인가? 그 마지막 선에서 나온 게 이제 세 나라의 수출 비중입니다. 아직까지도 스케일이나 스피드나 뭐 상승하고 있지만 뭐 다음 한 20년을 보면 그 세 나라를 합해서 나가는 그 수출 비중이 이제 중국을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까지 예측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GDP 대비 GDP로서 4등과 3등을 한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베트남 거기서 빠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세계에서 당연히 이제 미국과 중국 다음에 3, 4등을 하게 된다면 증시는 당연히 한국이나 일본처럼 큰 호황이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중국의 철강 생산 능력입니다. 아까 그 당연히 수출이 급격하게 올라간 만큼 이제 캐파들도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2008년 서프라임 이후로 크게 부양한 다음부터 딜레버리징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버 캐파시티 되다 보니까 여기서 그 나왔던 BP도 못 맞추는 그 생산 능력. 이게 철강만이 아니고 뭐 화학이나 뭐 조선 다 비슷한 차트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국 철강 산업의 부채 비율입니다. 다시 한번 2016년부터 계속 올라가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있었다는 것들이 자유무역도 있지만 중국의 그 정부 돈을 써서 이 산업들을 캐파를 끌어올려서 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2016년부터 계속 끌어내리면서 다시 이제 수익 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그 공급 부족이 중국에서 딜레버리징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면이 아직도 좀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 딜레버리징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중국의 기업 부채 계속 2016년까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저금리에서 고금리를 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른쪽에 좀 재밌는 하나가 이게 뭐냐면 중국이 해외에서 본토로 이제 송금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 버는 거를 이제 가족한테 보내는 게 대부분이겠죠. 이것조차도 뭐 80조, 뭐 100조 정도 되는 이게 뭐 불과 한 10년, 15년 사이에 그것도 디플레이션의 큰 이유가 되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고민스러워하는 게 이제 임금이죠. 인플레이션 같은 거는 이제 다시 이제 코비드에서 풀려나면서 이런 상품 제조업 상품들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제 임금들이 안 내려간다는 거.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나 이런 거 읽으시면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그 피스컬 체크, 그죠? 코비드에서 나가는 그냥 그 지원금을 갖고서 이제 그 좀 게을른 블루 컬러 워커들이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쓰고 있다. 일을 할 생각이 없다. 근데 그거는 좀 일부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민 정책 그리고 그 파타임 그 일꾼들이 미국을 쉽게 가서 그 저가의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배리어가 올라가면서 그런 건데 그 지금 데모크래트 파티 입장에서는 그거를 풀 생각이 없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특히 좀 스티키한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 토픽으로서는 마지막 차트인데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게 미들급 트랩인데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미들급 트랩 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거기서 성공한 나라는 딱 한국과 홍콩, 뭐 일본 이렇게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테크놀로지, 기술력을 통해서 이 미들급 트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근데 거기서 지금 중미 분쟁이 거기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본론으로 가서 증시 전망으로 일단은 요즘에는 이제 한국 분들도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미국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미국 S&P 지수입니다. 뭐 아무리 최근에 많이 폭락을 하고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을 보면 아직도 에퀴티 투자는 유효하다는 거죠. 요즘에는 진짜 뭐 인터넷 통해서 그렇던 뭐 SNS나 뉴스 플로우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그 투자 그 시기가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판단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증시가 올라간 거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그 악재는 다 무시하고 호재를 다시 보려고 하는 그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일반 투자자들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대화하는 글로벌 투자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그래도 좀 다시 매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는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S&P 그 성장주들과 가치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수준보다 이제 둘 다 떨어져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그 부양과 그 저금리 통해서 그 주식 버블이 일어났던 것들이 다 꺼지고 다시 이제 코로나 전으로 지금 다시 가라앉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뭐 이 정도 보면 뭐 주식도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거기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디플레이션을 가정하고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과연 이제 금리가 다시 제로로 갈 거냐 하는 거는 당분간 몇 년 동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결국은 그 기업 실적의 기준에서 산정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 증시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그 리세션을 반영한 기업 실적을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이 말씀드리자면 실적이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PE도 밸류에이션 다시 올라가는 게 이제 PER의 그 계산인데 아직까지도 실적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큰 그림에서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노멀의 수준이 뭐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의 그 수익이 EPS가 반영이 되면 그때야말로 바닥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것 있습니다. 근데 올해 중에 그게 둘 다 좀 어느 정도 비지빌리티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좀 더 해외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하이라이트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넷플릭스 잘 아실 겁니다. 넷플릭스는 결국은 맨 처음에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결국은 미국의 케이블, 미국 서브스크립션 경쟁자들에서 이제 마켓쉐어를 뺏은 거죠.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MS. 근데 이거를 보시면 지난 코비드 이후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넷플릭스의 시총도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2019년부터 정체됐습니다. 그리고 저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넷플릭스 같은 성장주들은 밸류에이션은 결국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100년이 가든 5년이 가든 그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나와야 되는데 넷플릭스가 딱 폭락할 때부터의 뭐냐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거기서 그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자금이 딴 데로 돌아갔다는 현상이고요. 여기서 좀 애프타이저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다음에 모든 분이 관심하시는 테슬라. 저 뉴욕에 한 3개월 전에 갔더니 뭐 한국에 별로 관심 없는 투자자가 저보고 테슬라의 톱10 주주가 한국 리테일 투자자들을 다 합산한 투자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그 데이터를 어디서 받았냐 하니까 자기는 테슬라에서 그 키홀딩이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해봤는데 그 자기네 말로는 미스 킴 한국 아주머니들이 다 모아가지고 테슬라의 톱10 주주가 됐더라. 이게 도대체 어느 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타이틀을 테슬라의 딜레마라고 그랬는데요. 그 딜레마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럼 과연 테슬라가 넷플릭스처럼 테크놀로지 주식이냐 아니면 자동차 주식이냐는 딜레마죠. 이게 저 디트로이트 3라는 그 포드 크라이슬러 GM입니다. 시총이에요. 그리고 이게 테슬라 시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걸 보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죠. 어떻게 한 회사가 세계 회사 그리고 몇십 년 동안 100년 동안 사업을 꾸려왔던 회사보다 조정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켓쉐어입니다. 테슬라는 밥 밑에 마켓쉐어고 그 디트로이트 3의 마켓쉐어. 그러면 결국은 그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시총을 어느 정도라도 그 자동차 회사로서 비교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면 아예 테슬라의 성장은 다음 10년 동안 저 시총 올라가듯이 올라가야지만이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아까 넷플릭스 주가랑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방금 이 차트를 넷플릭스와 테슬라를 비교를 하면서 저 리포트 말고 1년 전의 리포트에서 넷플릭스가 이런 주가와 테슬라의 주가의 차이가 뭐일까? 결국은 언젠가는 이 버블이 넷플릭스 버블처럼 꺼져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넷플릭스가 이제 그 성장이 정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자들이 세게 반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 알겠죠? 디즈니나 애플 TV 5년 전에 없었던 경쟁률이 나와서
그리고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는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 테슬라를 한 번 더 좀 비교해 보면 이게 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뭐 이렇게 코비드 이후로 엄청난 성장을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네, 다들 좀 그 기본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그 애셋 밸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버블을 표현하는 두 가지 자산이 아까 그 비트코인과 테슬라. 그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아까 말했던 뭐 테슬라가 자동차 주식이냐 기술주냐, 그 밑에 깔렸던 기술주 대비도 테슬라는 엄청난 버블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 보면 뭐 진짜 금리가 올라가면서 같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슬라의 그 전망은 자동차 주식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 기술주들은 또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처럼 애셋 버블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버텀업으로 자동차 주식이냐 이게 택주냐 이런 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가에 특히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넷플릭스 거의 그 OTT 마켓에서는 압도적으로 하다가 이제 넷플릭스는 50% 이하로 떨어졌고, 어제 토요일이었구나. 뉴스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처음으로 자기 자동차들의 가격을 내렸죠. 10%에서 20%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상황이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마켓쉐어를 앞서가면서 애플이 거기서 자기네들의 아이폰들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할 때와 딱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동차 가격을 내리는 것은 파격적입니다. 그것도 주로 디지털 회사들은 신제품을 내면서 가격을 올리는 그 옵션을 통해서 올리는데, 기존에 있는 아무 개발되지 않고 변화없는 상품을 가격 인하한다는 것은 그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깎아내리는 건데, 저는 이게 일론 마스크가 요즘에 트위터 때문에 딴 눈을 팔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신문에 보면 FT를 보면 뭐 이제 리세션이 오니까 미리 대비한다는 건데, 아이폰이 아직까지 아니고 오히려 압도적으로 지금 스마트폰, 특히 고가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게, 삼성이 그렇게 마켓쉐어를 가지고 하면서 가격 저가품으로서 마켓쉐어를 이기는데도 애플은 가격 인하를 안 했어요. 잠시 아이폰 5C, 5C라는 제품을 이제 신흥국 마켓에서 판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 2년 있다가 철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브랜드를 소중히 하고 장기적으로 보는 회사의 그 결정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원래 뭐 테슬라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어저께 나왔던 발표는 굉장히 큰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좀 Q&A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몇 페이지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에 대한 EPS, 수익에 대한 침체를 반영시키지 않았다. 수익을.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한국은 이게 한국 EPS입니다. 코스피 벌써 재작년 7월 달부터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그 하향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아직까지도 현실에 벗어난 이렇게 글로벌 침체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어느새 이렇게 안 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 회사들은 벌써 리세션을 반영시키기 시작했다는 거, 꽤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이게 코스피 펀드 플로우인데요. 자금 흐름, 이게 개인, 국내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 빨간 선이 외국인인데 코비드 이후로 볼 때마다 이제 아까 그 미국에서 저보고 테슬라 한국 일반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좋아하냐 하는 걸 이걸 볼 수 있죠.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투기성, 모멘텀을 따라서 지금 한국 일반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혼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연초에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거를 좀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한국 돌아오는 거를 설명해 달라. 이제 세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20배로 갔던 레이쇼가 지금 다시 10으로 떨어진 거. 외국인들은 한국을 볼 때 가치주의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평가된 때는 다 팝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너무 작년에 한국을 매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저조했잖아요. 중국이 큰 나라에 대해서 웨이팅을 매도하면 그 자금은 어디도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도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도 많이 올라갔고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매력을 최근에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이 앞서가서 빠졌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이 좀 신기한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맞히기 힘든 시장으로 하는 게 한국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코스피입니다. S&P입니다. 한 6개월 있다가 S&P가 피크 쳤어요. 거의 한국이 S&P를 6개월 선행을 했어요. 그리고 뭐 재미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테라 루나 기억나시죠? 그 크립토 이게 테라 루나 거기서 망한 그 시점인데 근데 미국의 FTX 6개월 있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솔직히 이거에 대한 대답이 저도 좀 확실하게 못하겠는데 한국 일반 투자들이 진짜 똑똑하다는 거. 그리고 정보력이 엄청납니다. 일부 진짜 기관 투자자들보다도 빠를 때가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한국 시장은 진짜 정보력과 트레이딩 기준, 모멘텀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펀더멘털로서는 힘들다는 거. 근데 뭐 만약에 좀 이제 뭐 여기서 좀 더 테슬라로 다시 돌아간다면 뭐 테슬라의 피크도 많이 한국에서는 예언하고 했었는데 미국은 지금 느낀다는 거. 가격을 20% 인하하는 것까지도 예상은 안 했겠지만 아무튼 한국에서 나오는 정보력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이걸 영어 잘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고요. 이거를 내용을 들으시면 이게 1890년도에 제가 좀 많이 좀 써먹는 코트인데 그래머폰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뭐 결론은
이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서 그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채널망이 커지면서 가치가 고가의 가치가 양극화된다는 그 내용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TV였죠. TV를 통해서 그 한 컨텐츠를 그 사람들 만나면서 전달했던 것들이 이제는 TV를 통해서 됐고, 유튜브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1890년대에도 이 현상이 한 100년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플랫폼이 중요하고, 또 지난 10년 동안에는 그 인터넷 회사들의 그 파워를 느꼈는데,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뭐 넷플릭스나 테슬라도 경쟁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저금리에서 주로 이 그 밸류에이션 버블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 시대는 몇 년 동안, 최소한 몇 년 동안 끝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주식 투자는 또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리세팅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저 Q&A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